정확한 발음으로 빠르게 대사를 소화해내며 주변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역할을 주로 맡아온 42년 차 배우 양희경 씨. 연극, TV 드라마, 뮤지컬 무대를 오가며 폭넓은 연기 활동. 질곡 많은 인생사를 솔직담백하게 쓴 에세이를 출간하며 나이 70에 작가로 데뷔. 밥 이야기하고 엮어서 네. 제 살아온 이야기, 살고 있는 거, 앞으로 살아갈 이야기들 끝에 레시피가 그 이야기 끝에 어울리는 또는 이 이야기 끝에 꼭 넣고 싶은 그런 레시피를 네. 넣어서 책으로 엮었습니다. 굴곡진 인생사 속에 힘의 원동력이 되어준 것은 정성이 깃든 따뜻한 밥 한 끼. 배우 양희경이 생각한 함께 먹는 집밥과 가족의 의미. 집중 분석합니다. 네,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바른 말도 잘하지만 푸근한 이미지로 곁에 있으면 든든할 것 같은 배우 양희경 씨가 지난 70년을 돌아보며 살아온 날들을 책으로 엮었는데요. 양희경 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연기 인생 42년 차 70살의 작가로 데뷔하셨습니다. 이번 책에는 부모님 이혼 얘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부엌 살림을 도맡아 했던 얘기, 두 아들을 또 홀로 키우는 과정, 인생사가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사실 그 인생사를 남들에게 다 털어놓는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번에 모든 걸 꺼내놓기로 한 결심, 어떤 계기에서 하게 됐나요? 그런 결심을 따로 한 건 아니고요. 네. 저보다 더한 삶을 사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의 삶을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내가 이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쓴 글은 아니고요. 네. 그냥 에세이를 쓰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얘기서부터 나의 어린 시절 살아온 이야기, 지금의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굳이 그런 거를 감춰서까지 글을 쓸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리고 그 글을 읽으면서 조금 위안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네. 나는 너보다 더 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술술 나오게 된 거예요. 네. 아버지가 현충원에 안장돼 계신다고 예, 아버지는 육사 사기생이고 훈장을 3개를 받으셨기 때문에 네. 39 돌아가셨을 때 바로 현충원으로 모셨어야 되는데 딸 셋이 너무 어렵고 그걸 주변에서 또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네. 그래서 59년을 그냥 따로 계시다가 네. 지금 국가유공자가 된 거죠? 네. 올해 5월에 5월 26일 날 현충원 충원당 제2 충원당에 모시게 됐어요. 네. 59년 만에 자기 자리를 찾아가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예. 아버지 생각 이제 많이 나시겠네요. 아니 그렇게 거기에다가 모시면서 지난날의 생각을 또 하게 됐죠. 네. 만약에 그게 순조롭게 일찍부터 됐다면 우리가 조금 덜 고생할 수 있지도 않았을까.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언니는 72, 저는 70이 되고 네. 제 동생은 66세가 되고 이 나이가 돼가지고 무슨 도움을 받을 일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됐지만 네. 아버지가 제자리로 가시게 됐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로 우리들한테 네. 다가왔어요. 예.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하면서 새 어머니와 살게 그렇죠. 됐고 예. 아버지가 또 일찍 돌아가시게 돼서 다시 어머니와 살게 됐다 이렇게 제가 봤는데요. 네. 이 과정을 초등학교 때 겪으셨는데 참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네, 1학년 때 8살에 엄마 아버지 이혼하시고 4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그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엄마가 다시 저희를 맡아 길러주셨는데 네. 그 6년이 저한테는 인생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언니와 함께 극복하고 또 동네 친구들과 함께 극복하고 저에게 언제나 따뜻한 밥을 차려주셨던 동네의 수많은 어머니들 네. 그분 덕을 입고 잘 견뎌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중고등학교 때 왔었으면 더 혼란스러웠지 않았을까. 네. 또 오히려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좀 고통이 덜 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사춘기 전인가요? 그 네, 당시에는? 그렇죠. 네. 그래도 참 우울했던 초등학교 6년이었습니다. 네. 근데 고등학생 때는 어머니가 또 빚보증을 잘못 써서 온 식구가 고생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때부터 양희경 씨가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부엌 살림 도맡아 하셨다고 했는데 네.
사실 뭐 그때 50여 년 전이어서 당시는 모두가 뭐 가난하고 어려웠던 맞습니다.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학교 다녀오면 밥하고 살림해야 하니까 참 좀 서러웠다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서럽다 뭐 이런 생각 전에 저희 언니는 가장이 돼서 돈을 벌어야 됐고 네. 어머니는 그렇게 뭐 다 이제 모든 것이 폭망한 후에도 당신의 일을 계속 하고 계셨어야 됐기 때문에 특별히 살림을 할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뭐 빨래 청소 또 부엌에 가서 뭐 식구들을 위한 밥하기 뭐 이런 거는 제가 할 수밖에 없어서 그때는 뭐 억울하다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아우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죠. 네. 학교 다니면서 이 모든 것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언니는 그보다 더 힘든 20대 초반을 겪었으니까 아, 그런가요? 예, 자매가 같이 힘을 합해서 그 모든 거를 이겨낼 수밖에 없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냥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내 앞에 주어진 일이구나. 그런데 그때 시작했던 부엌 일을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하고 네. 있으니까 어쩌면 부엌 일은 나한테 운명 같은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양희견 씨는 부엌살이 맡아 하셨고 언니 양희은 씨 통기타 가수 하면서 돈을 버셨다고 하는데 가장이 됐죠. 가장 네. 예. 양희은 씨 뒷바라지도 양희경 씨가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냥 뭐 한 벌밖에 없는 청바지를 열심히 빨아서 줘야 됐다든지 네. 된장찌개나 뭐 고추장찌개를 끓여서 열심히 뭐 식구들이 나눠 먹어야 됐다든지 뭐 그런 걸로 도왔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언니의 가장 가까운 비서 역할을 제가 하다시피 했죠. 네. 이번 책의 이제 주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힘겨웠던 시간들을 버티게 해준 것이 집밥이었다 이런 표현을 네, 했는데요. 저는 뭐 그때는 그걸 넘길 수 있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을 못 하고 했지만 네. 나이 들어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비록 봉지 쌀을 사고 뭐 된장찌개, 고추장찌개, 뭐 콩나물 뭐 이런 거 묻혀서 먹는 게 다였지만 그래도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가족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돈독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컸고요. 제가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게 됐을 때에도 그 엄마라는 존재, 어떤 엄마로 남아야 될까를 생각하니까 네. 엄마가 저는 사실 엄마를 기억할 수 있는 게 4년이잖아요. 인간이 기억을 할 수 있는 4살부터 네. 8살 때까지의 네. 엄마의 음식. 생각하면 엄마가 뭐 해줬는데 참 맛있게 먹었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도 아이들한테 그런 엄마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사실 누구에게나 그런 기억들이 네, 한두 있죠. 개는 가지고 있죠. 네, 네. 네. 그래서 다른 거는 못 해주더라도 밥은 죽었다 깨나도 내 손으로 해줘야 되겠다. 네. 이 생각을 했고요. 그 판단이 옳았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집밥은 되도록 해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아들 둘 두셨잖아요. 네네. 아들 형제를 큰덩이 뭐 그다음에 막덩이 이렇게 네. 부르신다고. 저는 엄마덩이입니다. 네, 엄마덩이. 덩이 돌림이네 그러면. 네. 연기 활동하면서 참 많이 바빴을 것 같은데 그 엄청 시간을 바빴죠. 쪼개서 네. 그러니까 집밥을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아들들하고 많은 대화를 한다고 하시는데 네. 아이들 키울 때 이 집밥을 해 먹었던 그런 시간들이 쌓인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게 가장 크죠. 네. 그리고 그게 가장 크고 저희 아이들이 저하고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니까 그 대화의 소재가 마르지 않죠. 그러겠네요. 네, 네. 그러면서 뭐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오늘 이거 너무 맛있다. 뭐 하여튼 집밥으로 대동단결? 네. 네. 양희은 씨 하면 목소리도 카랑카랑하고 당차 보이고 자존심, 자존감이 넘쳐서 네. 고생을 과연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말씀을 들어보면 힘든 시간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책을 쓰면서 지난 70년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셨을 텐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나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그 힘들고 외롭고 막 고군분투하던 시간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을 거다. 네. 예, 진심 고맙고 그런 어려웠던 시간들이 저한테는 대단한 자양분이 돼서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낸 책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을까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간 깊숙이 하지 않았던 가족사까지 다 공개하면서 속내 얘기를 하시는데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보다는요. 네. 사람이 일단 본인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건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먹는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어렵고 두렵고 해본 적이 없어서 내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두려움이 많으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나도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두려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까지 왔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바꿔보시면, 네. 그리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거든요. 어느 네. 분야에서나. 그렇게 두려움을 조금씩 버리면서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나만의 음식, 나만의 레시피, 내가 맛있게 먹었으니까 남들하고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나는 네. 집밥이라는 게 앞서 말씀하셨듯이 가족 간에 사실 진정한 의미의 가족 식구라는 게 식사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러 의미가 담겨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건강이라는 부분을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엄청 많이 생각했고요.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지금 94세신데요. 네. 8년 전에 일본에서 이제 돌아가실 뻔했어요. 심정지가 일어나서. 13일 만에 한국에 돌아오셔서 제가 일본 병원에 계셨을 때 병원식 그대로 무유, 무당, 무염. 네. 네, 그 식사를 이제 계속 3개월을 해주고 병원에 가니까 모든 게 정상이 되신 거예요. 네. 고혈압, 당뇨, 네. 고지혈증.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한 번 약을 먹으면 끊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네. 끊었습니다. 완전히. 네. 끊으시고 치매도 한 15노치 있으셨는데 정신도 맑아지고. 네. 아, 사람의 건강은 피에 있다고 그러더니 역시 피가 맑아지는 게 모든 게 다 좋아지는구나. 네. 그렇다면 그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집밥의 생각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쭉 밀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건강한 재료, 네. 건강한 요리법. 그래서 가족이 둘러앉아서 둘이 됐든 셋이 됐든 요즘은 우리가 식구가 같이 먹는 밥상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네. 세 식구면 3번 밥 차리고 네 식구면 4번 밥 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차려서. 네. 그래서 강부자 선생님은요. 아침 4시 반에 식사를 할 때도 있대요.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아침 새벽 4시 반에요. 네. 네. 4시 반, 5시 반 이렇게 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게 식구들이 한꺼번에 둥그렇게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가족은 모든 문제가 건강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집밥의 중요성을 일단 재료, 조리 방법 이런 거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족 간의 소통의 시간, 식사의 시간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제 삶의 이야기하고 엮어서 이렇게 사이사이 넣으면서 네. 예. 사실 건강은 우리 배우님 얼굴 보면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누가 그 목소리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지금 70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건강식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예, 예. 형제로는 위로 언니, 아래로는 네. 여동생이 예, 딸만 셋이고요. 있는 딸 셋 예. 집안이신데 뭐 언니는 다 하시는데 통기 다 가수고 배우시고 그럼 막내 여동생 한 분은 얘는 왜 어떤 쪽에? 공부가 제일 쉽고 공부가 제일 재밌었다 하는 친구. 네. 그래서 뭐 박사학위를 받고 심리학을 다른 전공하고 길이네, 예, 그러면은. 아동 심리학을 네. 전공하고 네.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예. 책을 쓰셔서 작가가 됐는데 앞으로 어떤 배우로 남고 싶으세요? 책은 진짜 어쩌다 제 인생에 나타난 게 된 거고요. 네. 그동안 쭉 무슨 제 기록은 쉬지 않고 이제 했던 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기록이 된 게 여기 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새로 쓴 거고. 그리고 저는 배우는 외울 수 있고 누군가가 필요로 하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필요로 했을 때 작가가 나타내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을 배우를 통해서 고스란히 그걸 보고 있는 사람한테 전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사를 잘 배우고 작가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고 그 주변 스텝이나 뭐 동료 배우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네. 그리고 그냥 누구나 옆집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저 사람은 연기를 하네. 뭐 그런 정도의 배우로 남을 수 있으면 참 네.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과 네. 함께하는 대중 속에서 같이 네, 호흡하는 그런 네. 배우가 되고 싶다. 네, 네. 이렇게 드립니다. 네.
1인 가구도 많아졌고 가족들도 각자 바쁘다 보니 혼자 밥 먹는 혼밥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가족 간의 대화가 실종된 것도 같이 밥 먹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집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의미의 식구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국이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일가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베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통역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니까 좀 진이라든지 이런 게 왜곡되지 않고 좀 변형되지 않고 잘 전달될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싱하이밍 대사가 준비한 논거를 꺼내 들고 작심한 듯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는데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짝짝꿍하고 백댄스를 자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싱하이밍 대사의 무례한 발언에 제지하고 항의하기는커녕 도리어 교지를 받들듯이 15분 동안 고분고분 듣고만 있었습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상원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가 6.10 민주항쟁 3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 2007년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에 60 민주항쟁 기념식을 매년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정부가 불참을 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이유가 예. 어떤 거죠?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정부의 산하기관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게 되는 이런 집회에 후원하려 했던 내용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도대체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이 정부 산하기관에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이 가장 컸다고 생각하고요. 네. 원점으로부터 특별감사 등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6월 10일 민주항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있었던 그날을 다 기억하고 추모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은 그 정신들이 퇴색되고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여기에 대한 산하기관에 관련된 일들까지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상호 부위원장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부의 불참에 대해서 옹졸하다 이런 날선 발언을 했네요. 네, 사실은 이게 정부가 주최하고 그다음에 이 민주화운동 사업회 거기가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정부가 주최하는 행사에 정부가 불참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꼭 벌여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 사업회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은 내용을 잘 모르고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사 자체가 원래 의미는 30인의 돌아가신 열사들을 추모하는 행사였다고 하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걸 지원할 만한 사업이라고 보고 지원을 결심했다가 나중에 이게 뒤늦게 윤석열 퇴진 이 구호가 함께 실린 것을 보고 지원을 철회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까지 트집을 잡아서 60 민주항쟁 기념행사에 처음으로 정부가 불참하는 초유의 일을 벌릴 일인가. 네. 이게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갈등 같은 것들을 조절해야 되는데 갈등을 확산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는가 하는 좀 우려는 생깁니다. 네. 한중 관계가 뭐 냉랭한 게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최근 외교부가 우리 정부의 대미 밀착 외교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를 해서 강력 경고했습니다. 네. 중국도 이에 맞서서 우리 측 그 정재훈 주중 대사를 불러서 항의를 했는데 이게 어떤 배경에서 왜 이렇게 지금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통상적인 외교적 관례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섰다고 볼 수 네. 있겠죠. 이재명 대표와 함께 만났던 자리, 이게 이제 생중계의 차원처럼 유튜브에 다 그대로 드러나게 됐는데 싱하이밍 대사가 준비한 듯이 이 하얀색 종이를 들고 나와서 읽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대한민국 정부를 훈계하는 듯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었고 한중 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이 중국 정부에 있지 않다. 대한민국의 정부에 있는 것처럼 이런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 중국 대사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 것인가
이 내정 간섭 등에 대한 강한 조치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양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게 되게 만든 이 이재명 대표의 만남, 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싱다세에 대한 조치는 지난 4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말참견이라고 폄하한 데 이루어진 지 약 한 달 반 만에 또다시 있는 일인데요. 최근 중국 외교관들의 입에서 상당히 네. 공격적인 발언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어떤 배경으로 보세요? 사실은 지금 이게 한국 정부의 외교가 너무 한미일 삼국의 그러니까 한미일 외교에만 치우쳐져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른바 미국의 대중국 고립 작전 그 부분에서 한국도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게 안보 문제를 넘어서서 경제 문제까지 특히 뭐 반도체 공급망이라든가 그런 경제 문제까지 한국이 너무 지나치게 미국과 밀착을 보이고 그러니까 중국을 도외시하는 이런 모습에서 이제 중국이 약간 위기감을 느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런 경직된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일단은 열린 자세보다는 공격적인 방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네. 정부가 이제 책임 있는 사실은 그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러면 외교 관계를 오히려 잘 어떻게 보면 조율해가지고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또 야당 인사가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보겠다고 중국 대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좀 걱정되고 우려스럽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초청에 응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 여야 정치권도 한중 관계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중국을 끌어들여서 윤석열 정부를 악마화하려 했다 이렇게 공세를 폈네요. 네, 사실 외교적인 측면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야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인 정책에 필요한 조언이 있거나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면 국회 내를 통해서 얼마든지 정부 내에 할 수 있는 예시기와 메시지들이 있겠죠. 하지만 가장 커다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건 시마이밍 중국 대사가 이재명 제2야당 대표 앞에서 한중 관계에 대한 책임이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고 얘기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항의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연출되면서 이른바 중국이 대한민국 정부를 폄훼하는 이 외교적인 문제에 야당이 이용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게 잘 설 수 있도록 야당이 적어도 하지 말아야 될 역할들이 있을 텐데 이번 시마이밍 중국 대사를 만났던 일련의 행동 과정들은 비판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어떤가요? 중국 태도가 마땅치 않아도 국익을 위해서 협조하는 게 외교다 이런 반박론을 했던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원래 정부 여당이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긴장을 완화하고 계속해서 외교적 이익을 확보하기에 노력하고 그다음에 외교적 수사에 오히려 저쪽이 좀 더 외교적 수사에 어긋나는 태도를 보이더라도 우리는 그 정중동의 자세로 뭐 외교 관계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야당 대표의 이런 노력을 같이 싸잡아가지고 묶어서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정쟁화시키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외교라는 부분에서는 오로지 국익일 뿐이고 정파적인 이익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정파적 이익으로 사실은 치환시키면서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라든가 여당 지도부인데요. 그다음에 또 정부의 이 태도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오히려 네. 야당 대표의 이 노력들을 고려해서 다음 단계로 한 발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외교적 준비를 좀 했었어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정쟁하고 싸우고 이럴 거냐는 게 참 걱정이 됩니다. 네. 국내 정치 살펴보죠. 정치가 사라진 지 오래다라는 얘기를 뭐 여러 차례들 했고 지금 뭐 정치권에서도 그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진전이 지금 안 됩니다. 야당이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또 간호법 통과, 방송법 직회부 여러 일정에 대해서 여당은 반발하고 있고 정국은 계속 충돌 국면인데요.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 나오셨는데 해법은 예. 없을까요? 다수당이 갖고 있는 힘의 논리대로 밀어붙이게 된다면 결국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지켜보시기에는 과거에 있었던 임대차 3법 처리를 민주당이 갖고 있는 거대 의석의 힘으로 당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을 때 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후과가 얼마나 큰지를 다 기억하고 목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야가 수기하고 그 간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간적 조정의 역할을 하라고 민주주의가 있을 텐데
국회 내에서 일방적인 여당, 소수 여당이 협의 없이 처리하게 되는 과정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이를 마지막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브레이크가 결국 대통령이 제2요구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석이 169석으로 거대 의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소수 여당과 함께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 틈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정치 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국회 견제 최후 보루로 불리는 대통령 거부권이 네. 지금 일상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협치가 실종된 결과 때문인가요?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존중이 정부와 여당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에 대한 존중도 당연히 없고요. 지금 아마 거의 유일한 대통령이신 것 같아요. 그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은 대통령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호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간호법 같은 경우만 해도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공통으로 공약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국민들께 일하는 모습, 그러니까 정치가 일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 이런 부분을 좀 보여주자는 측면에서 공통 공약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입법 처리 절차를 진행하자. 이른바 공통공약 실천기구라는 걸 국회에서 여야가 합심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 제안을 한 지도 한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정부 여당 어디에도 지금 응하지 않고 있고요. 아무것도 진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당에서 통과한 걸 가지고 이걸 뭐 힘에 의한 정치다, 뭐 일방 통과다, 날치기 처리다 이렇게 비난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국회는 국민의 삶을 전혀 돌보고 책임지지 말라는 것인지, 그러면 정부 여당이 과거에 야당과 함께 약속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여당이 먼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 협치를 위해서 여야 대표가 만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시 지금 조용해졌습니다. 왜 못 만나고 안 만나는 거죠? 어떤 조건들이 지금 뭐 걸림돌이 되고 있나요? 애당초에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만나서 식사나 한번 하자고 제안했더니 이재명 대표에게 돌아온 대답은 밥과 술은 친구랑 먹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개적인 정책적인 이런 대화를 나누자고 해서 TV 토론을 비롯한 공개적인 정책 대담에 나서자고 얘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네. 근데 정작 중국의 싱하이밍 대사와 만나서 밥을 먹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친구가 아닌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하게 되는 모습들까지 적나라하게 노출이 되는데 김기현 대표와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얘기하는 것이 그토록 부담스러운 일인지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형식과 절차 이런 것들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함께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 열려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께 토론하겠다 여기까지 서로 의견 그러니까요. 교환을 하지 않았나요? 저희들은 토론을 하자고 자꾸 말씀드리는 네.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뭐 그러니까 아젠다, 의제라든가 이런 거를 정해가지고 답신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싱하이밍 대사하고 식사를 말씀하시는데 대사가 초청해서 그 만찬 자리에 참석한 거고 그 만찬에서 밥만 먹었겠습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양국 간에 현재 굉장히 갈등을 노출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리고 아까 그 정부를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 그 안에서 지적되고 또 우리 쪽 입장을 충분하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적인 대화를 하고 아니면 토론을 하자고 했으면 국민들에게 어떤 정책이 더 이제 뭐 호소력 있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열린 광장에서 얘기하자고 하는데 무슨 그렇게 조건이 많고 뭐 방법론 가지고 따지고 그런 걸로 자꾸 회피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팩트 참 체크 하나는 좀 국민들 짚고 넘어가야 네. 되는데 국민의힘이 관련된 의제를 갖고 반대했다는데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는 분명하게 좀 밝히셨으면 아니요 좋겠고요. 관련된 의제로 한 게 현재 아니라 의제 합의 부분이 안 된다고 진행이 안 합의가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제안하고 조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의 일에 대한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그러면 토론은 물 건너간 겁니까? 지금 뭐 아들 문제까지 서로다가 양당 대표가 장애전을 치르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언제든지 김기현 대표가 제안했던 것처럼 네. 함께 만나서 밥도 먹고 또 기회가 된다면 술도 한잔하고 네. 또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TV 토론 등 정책을 중심으로 대화 나눌 수 있는 길들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하자고 얘기하고 그 내용에 대한 정치적인 손익계산들을 따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 일이 진행될 수가 없을 거거든요. 네. 이 김기현 대표가 먼저 선제적으로 제안한 일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됐던 책임론에 대한 얘기들까지 좀 민주당이 솔직한 내용들을 가지고 책임을 떠나서 가능성이 얘기했으면 앞으로 열려 있습니까? 저는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나자고 얘기를 했기 그렇게 때문에. 보시나요? 아, 민주당은? 예, 저희는 좀 했으면 네. 좋겠고요. 네. 김병현 최고위원님 말씀처럼 참 저희 둘은 생각이 일치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떠한 절차적인 협의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되는 건지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치라는 게 대화 타협 과정인데 좀 양당 대표부터라도 좀 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조강특위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총선 태세로 전환한 그런 모습인데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이 와중에 홍준표 시장과 안철수 의원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 어떤 배경입니까? 글쎄요. 뭐 오래전부터 서로 다 서로 날선 공방을 하긴 했습니다만. 예, 일단은 뭐 총선을 얼마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본인 지역구에 대한 공천의 주도권이나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자기 싶더라고. 대권자들을 의식해가지고 서로 미리 그냥 붙고 있는 건 아닙니까? 글쎄요, 홍준표 시장도 이른바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당내에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긴 합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힘 차원에서 각자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최대로 끌어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네. 내부에 있는 서로 간의 주자들 간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꺼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서로에 대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적인 집단적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게 그래도 당의 중량감 있는 중진급 인사 그리고 대권 주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22대 총선 움직임 지금 본격화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역대급 민정수석으로 불렸던 우병우, 조국 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란히 무엇을 할지 고민 중이다. 이게 뭐 정치적으로는 이런 거는 이제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로 해석들을 합니다. 두 사람의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중앙에 있는 언론과 네. 인터뷰를 한 거로 보면 그 생각에 일단은 좀 비친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조국 교수 같은 경우만 해도, 그러니까 조국 전 수석의 경우에는 이제 지인들의 어떤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초청,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대중과 노출하는 기회에 대중의 질문에 답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러니까 모호한 말들이 이제 이렇게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에서 또 다른 해석을 낳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조국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아직은 출마에 전혀 뜻이 없다고 보는 게. 근데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서는 맞습니다. 의미 있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본인에게 지금 이렇게 얹혀진 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지 않았다라는 그 표현이 결국에는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는 사실상 출마가 어렵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그 본인의 그 재판이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 아니냐. 네. 그리고 그 국민에 대한 예의나 도리 같은 것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조국 전 수석은 아직까지는 출마에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만약 이 두 사람이 총선에 나온다면 이제 방금 우리 조상호 부위원장께서는 우병우 수석에 대한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두고 있고 조국 전 수석은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정입니다. 만약에 총선에 나온다면 뭐 박근혜 문재인의 대리전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앞선 분석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대담 진행하기 전에 그 혁신이란 키워드를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요. 네. 내년 총선을 통해서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는 혁신을 국민들께서 바라고 계실 텐데 네. 혁신을커녕 과거로 퇴행하는 모습을 어떤 정당이 보여주게 된다면 아마 국민들로부터 심판받는 철퇴를 맞는 선거를 치르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오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언론의 주목도가 높은 인사들에 대한 하마평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정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총선을 치르게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병우 전 수석이라든가 뭐 최경환 전 부총리 이른바 친박 핵심들이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TK 지역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나중에 어떤 또 정치적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가는 전체적인 구도 속에 선택을 하게 될 텐데요. 네. 과거에 있었던 사법적 판단에 관한 근거들까지 면밀하게 선거 과정에서 당은 당대로 검증을 하고 네. 여기에 대한 판단으로 국민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얼마 전 총선에 대한 룰을 개정해서 네. 최종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게 되면 여기 대해서 공천할 수 있는 길들을 터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국 전 장관 출마하는 것 아니야? 여기에 대한 염두를 두는 것 아니야라고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네. 현재 있는 공직자의 도덕적 기준들을 국민의힘에서 한껏 높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출마를 예정돼 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그런 국민적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해나갈 겁니다. 네. 혁신 얘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위원장 후보군을 추리고 이르면 오늘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다양한 원내 인사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뭐 가닥이 잡혔습니까? 알고 계시는 게 혹시 있나요? 뭐 원내 인사로는 뭐 김부겸 전 의원, 원혜영 네. 전 의원, 유인태 전 의원, 뭐 그다음에
원외 인사로는 뭐 김태일 장안대 총장이라든가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뭐 김은경 한국여대 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물망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원외 인사에서 해야 이게 혁신이 되는 거 아니냐, 원내 인사로는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 이렇게 물망에 오르는 분들이 또 얼마나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는지, 그리고 또 한 번 홍역을 크게 치렀기 때문에 네. 이번에 또 다른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는 한 2명 정도로까지 좁혀서 네. 막판까지 지금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당은 혁신위원회를 먼저 띄워서 6대 혁신안을 마련해 혁신 키워드를 선점한 바가 있잖아요. 근데 요새 다시 조용한데 이게 전임 이준석 지도부 체제에서의 혁신 아니어서 이게 과연 현 지도부가 제대로 수용할 것이냐 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네, 전임 지도부죠. 네네. 정진석 비대위 때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시대 상황에 맞춰서 변화해야 되는 양식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아마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는 어떤 시대 정신에 맞춰서 국민의힘이 요구되는 혁신이 있을지를 아마 국민들께서 제시하실 거라 생각되고요. 아마 그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서 새로운 혁신안들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있을 것 같고 네. 혁신의 방향도 중요하고 또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건 혁신적인 사람에 대한 궁금증들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람도 중요하죠. 예, 그런 방향성과 정신에 맞춘 사람과 정책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현 지도부에서 그런 일들을 순차적으로 고민하고 총선 전에는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전이 아니라 한참 전에 좀 내놔서 그걸 네. 가지고 뭐 국민들의 또 여론을 들어봐야 할 텐데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나왔던 안 외에 지금 새로운 혁신안에 대한 논의가 지도부 차원에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기구를 출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도부 내에서 다양한 혁신에 관한 목소리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어느 정도 시기에 가장 국민의 관심과 주목도가 높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요. 네. 지금 당장 새로운 인물을 내놓고 싶어도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드린 혁신의 내용과 방향, 비전과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어느 정도 적절한 시기에 국민들 앞에 총선을 위해서 소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내용들을 차근차근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을 제기한 김남국 의원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장해찬 최고위원을 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문제라고 지적한 거죠?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인지 여부가 좀 분명하지는 않은데 네. 그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게 맥락을 보면 이해는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월 말에 있었던 그 국회 조사 과정에서 그 이른바 두나무 그러니까 업비트라는 그 거래소, 그 코인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 측을 불러서 그 진술을 좀 들었는데 네. 그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의 거래가 자금 세탁 거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는 식으로 김성원 의원이 나서 발언을 한 직후에 김남국 의원이 그건 명백한 허위다라면서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네네. 언급을 먼저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두나무 측에서는 김남국 의원이라는 특정 개인을 놓고 얘기한 적이 전혀 없고 그냥 자금 세탁 거래 코인 과정에서 일반화된 그 부분들을 설명했을 뿐이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게 그 김성원 의원의 그때 당시 발언이 사실과 굉장히 맥락이 다른 왜곡된 내용이 아니냐 이런 네. 부분 때문에 아마 김남국 의원이 고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여당은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면서 부글부글하는 모습입니다. 네, 뭐 고소 고발을 하려면 그동안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의혹들이 있을 건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하나하나 국민께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국민적 물음에는 묵묵부담, 자취를 감추고 때로는 종적을 감춰버린 상태 속에서 나왔던 의혹 제기 중에 단면을 꼬집어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고소전을 이어가게 된다면 이른바 국회의원을 향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 제기에 입을 막는 그런 형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소고발하기 위함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와서 그동안 제기됐던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도 입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김남국 의원에게 제기되고 있는 굉장히 중대한 의혹이라고 하시는 것들이 딱 두 가지예요. 크게로 보면 뭐냐면 네. 이른바 정보매매 의혹.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서 그 부분 관련해 갖고 미리 정보를 듣고 코인 거래 매매하는데 활용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자금 세탁 얘기입니다. 근데 자금 세탁 얘기는 본인이 고소를 하겠다고 했으니 절대 사실이 아니고 그 진위를 명백히 법적으로
밝히겠다라는 걸 다툼의 의지로 보여준 거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른바 지금 정보매매 의혹 같은 경우를 보면 오히려 지금 그 이른바 코인 업계를 적극 대변해 오고 코인 업계 관련 법령 발의에도 앞장섰던 분들, 그다음에 굉장히 그런 분들과 빈번하게 접촉하면서 그 지인들이 다 또 코인 거래소와 관련된 회사에 취업하는 그런 아주 밀착된 관계를 보이는 분들은 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민주당이 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아들이 암호화폐 업체 임원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공세 무대로 전환했던데요. 네, 공세 모드로 전환한 게 아니고 당연한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김기현 대표조차도 그 자녀분이 아들이 지금 코인 거래소와 관련된 그 회사에 취업을 했다는 게 이렇게 지금 드러났고 또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지적했던 그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만 해도 허은하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분이 거래소에 취업을 한 다음에 초고속 승진을 해가지고 지금 대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특히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는 김남국 의원 비판에 앞장섰는데 나중에 국회 출입 기록을 까보니까 위메이드가 가장 많이 방문한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코인 업계에서 이른바 코인이 현금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 법안 발의의 대표 발의로 앞장선 분이기도 하고요. 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김기현 대표 입장은 어떻습니까? 허은하 의원의 문제 제기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의혹들이 가려지지 않겠죠. 가장 중요한 건 김남국 의원이 왜 그토록 많은 금액들을 이른바 올인하면서 투자를 넘어선 투기성 성격의 내용들을 이어왔는가이고 김남국 의원이 애당초에 본인이 밝혔던 내용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계좌들이 드러나고 사실과 다른 일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음에도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고 숨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거래 내역 전체를 공개하라라고 얘기했지만 김남국 의원은 여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이른바 물타기라도 하듯이 관련된 내용들을 엉뚱한 방식으로 정조준하고 있는 측면들을 국민들께서 지켜보면서 김남국 의원이 떳떳하다면 본인에 대한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것이고요. 김기현 대표의 아들 문제를 갖고 꺼내기 시작했는데 김기현 대표의 아들이 해당 회사에 취업한 건 맞습니다만 직원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과 이 내용들이 과연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겠는가라고는 물음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애당초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7인의 멤버 속에 가까웠던 김남국 의원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표는 코인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코인 거래 내역을 밝히라고 했지만 그런 내용들이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런 방식의 접근보다 가장 본질적인 시작점인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 전체에 대해서 국민 앞에 낱낱이 해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그러시면 그냥 국회 전수조사에 국민의힘도 동의하시면 됩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지금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당 의원만이라도 국민권익위원회 지금 이렇게 의뢰를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거의 아마도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아마 민주당 자체로만 권익위에 그 부분을 좀 조사를 의뢰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권익위의 강제 조사권이 없는 상태 속에서 이런 방식의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 이른바 김남국 의원 사건에 대한 물타기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네. 분명히 밝히고요. 김남국 의원권에 대한 분명한 설명과 해명이 있고 난 다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내용들을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네. 윤재욱 원내대표부터 시작돼 갖고 이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가상자산 얼마든지 다 밝힐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김남국 의원에 관련된 일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의 다른 상황들을 끌어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 아들 학폭 의혹 논란이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동관 특보는 지금 자꾸 학폭이 없었다 하면서 그걸 해명하면서 뭐 여러 뭐 다른 사실관계가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동관 특보가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글로리를 보면서 국민들이 공부를 했던 이유는 학폭의 그 잔인성도 있지만 그 학폭을 이른바 금력과 권력으로 덮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 힘이 없는 그런 학생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이 어떤 보호의 테두리에서 배제되는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분노했던 겁니다. 근데 이동관 특보가 그때 당시에 김승유 이사장 사실은 학교 행정에 아무런 개입할 권한이 없는 김승희 이사장에게 전화를 건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양측이 다 인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승희 이사장이 그거를 그래서 학교 측 관계자를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전달한 것도 확인된 거예요. 네. 얼마나 부적절합니까? 이 특보 측은 민주당 비판에 대해서 또 반박했고 또 이런 와중에 이동관 특보의 아들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지목됐던 사람이 최근 입장을 냈다고 하네요. 네,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당한 사실이 아닌데 그 내용들이 이제 와전되는 과정들이 오히려
본인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과거에 있었던 만약에 학교 폭력의 문제가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보는 것처럼 심각한 상황이 있었고 권력의 힘으로 이를 찍어 누르듯이 문제를 제기했다면 커다란 상황일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 만큼 저는 좀 조심스러운 접근은 반드시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지나고 만약에 이 이동관 특보가 실제로 방통위원장에 지명이 되거나 내정이 되게 된다면 그때는 청문회 등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들이 하나둘씩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특히 야당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지점들까지 무분별한 의혹으로 커지게 된다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제3, 제2의 피해가 가지는 않는 선에서의 접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이번에 인사 실패로 분당이나 비대위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더 훌륭한 이제 인재를 발굴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나은 혁신을 해나가는 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겠지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거취를 표명하는 것, 즉 대표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그것이 민주당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퇴 좀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무슨 원내대표가 대행을 하면서 다른 인물들을 찾든지 어떻게 하든지 혁신을 꾸리든지 뭐 하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막대하게 미치는 이 상황 속에서 알겠습니다. 당내의 강성들도 득세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뭐 팬덤이 득실거리고 있고 공격하고 이런 상황에서 온전하게 혁신의 리더십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NBS와 리얼미터에서는 소폭 하락했고 RN서치에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한 주간 어떤 현안들이 지지율에 영향을 줬나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최근까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던 것은 외교와 또 외교에 대한 주목도 또 코인 논란으로 인한 MZ세대 반사의 이익을 얻으면서 지지율이 올라갔었던 것인데 최근에는 좀 민감한 이슈들이 또 많이 터졌습니다. 네. 후쿠시마 관련 부분도 있고 집회 시위 또 사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논란들 있으면서 중도 또 무당층 MZ세대 흔들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명세되는 네.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 정상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지금쯤 60%는 돼야 한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나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건 굉장히 좀 강력하게 좀 이제 그 비판을 한 내용이거든요. 사실 5월 말에 그 40% 돌파했다고 언론에서 많이 이제 그 지지율의 반등의 모멘텀을 잡았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지난주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은 다시 30%대 중반으로 지금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네.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같이 지금 하락을 했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 외교 랠리 계속 이어지는 외교 랠리 속에서 국빈 방문 미국 국빈 방문이 있었고 또 셔틀 외교 재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반등의 모멘텀을 잡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한 것이고요. 홍준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표명했기 때문에 이 지점을 중심으로 놓고 대통령과 어떻게 좀 각을 세워보겠다 이런 좀 정치적인 이 배경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윤석열 정부 이후 언론 자유가 퇴행했다 이런 응답 조사가 있던데요. 네. 이런 결과들이 향후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부담이 되죠. 네. 이런 이유가 나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이 언론과 관련된 충돌이 있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 대피행이 상당히 호의적인 평가를 얻었지만 이 조사를 보면은 언론 자유에 대한 평가 결과가 퇴행했다가 절반이 넘는 54.8%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도도 그럴 테고 또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지지율에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네. 좀 소통이 잘 돼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고 특히 중요한 건 향후에 있을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전개되겠느냐. 네. 그리고 MBC와 있었던 충돌, 그 이외에 다른 언론사들과의 이 충돌 부분을 어떻게 좀 윤석열 대통령이 헤쳐나가겠느냐. 이 부분을 이제 주목하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것은 소통, 사람, 네. 인사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잘해 나갈지 이 부분을 주목한다고 봐야 되겠죠. 소사인.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그 말씀은 안 하시고 아니 이게 직접 지금 풀어서. 유행이 됐네요 네. 이미요. 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각 당 지지율 추이를 좀 볼 텐데요. 리얼미터에서는 국민의힘의 상승, 민주당이 하락했고 NBS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하락, 미디어 토마토에서는 국민의힘은 하락, 민주당은 상승. 이게 좀 다릅니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네, 그래서 좀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그 국민의힘 상승, 그다음에 민주당 상승이 각각 하나씩이고 다 하락한 흐름인데 또 일부 ARS 조사들 보면은 RN서치나 미디어 토마토가 조사한 그 뉴스토마토 조사를 보면은 또 민주당이 45%를 넘는 그런 또 당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도 있어서 네. 어쨌든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민주당이 악재 속에서 조금 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낮은 상황에서 당 지지율이 그 속에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 결국 이 문제는 이제 그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이 정당 지지율로 국민들의 관심이 이동하면서 총선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배 주장님, 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향후 총선에는 도움이 어떨까요? 중요하죠. 네. 국민의힘보다는 역시 대통령 쪽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 총선은 대통령 그렇죠. 총선이라고 해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대통령 지지율이 무엇보다도 기준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 총선에서의 평가 기준이 된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45% 기준이 됐든 50% 기준이 됐든 그 이상이냐 이하냐. 그래서 정권 안정이냐 정권 심판이냐 견제냐 이것이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심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데 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얼마나 나오느냐. 대체적으로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선거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도 자동응답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는 50% 그리고 한국갤럽과 같은 전화 면접 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한 45%는 돼야 총선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김가람 전 청년 대변인이 당선되었습니다. 네. 호남 출신의 40대인데 김가람 최고위원회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성이 향후 표심에 영향을 줄까요? 이게 아무래도 호남과 40대라는 거는 국민의힘이 향후에 이제 확장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키워드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자력으로 김가람 그 전 청년 대변인이 자력으로 지금 최고위원회 된 것이냐 당내 분위기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지금 한 65.1% 득표율로 539명의 더 찬성을 받아서 되긴 했지만 이 지금 김가람 최고위원 당선에 박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이 좀 많이 도왔다 내지는 5인방이 뒤에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사실 이게 추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이 지금 청년위원장이 최고위원회에 됐다라는 거 호남 출신의 40대가 됐다라는 거는 당으로서는 뭐 굉장히 뭐 좋은 결과라고는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6대 혁신안을 마련했지만 이게 이준석 지도부 때 꾸려진 혁신의 혁신안이잖아요. 네. 그래서 김기현 지도부가 수용할지 미지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서 이제 김병민 최고위원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입장만 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향후 지지율 총선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런 걸 이제 꼭 이준석 전 대표의 혁신 아니다라고 이 표를 내지 말고 이건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은연중에 청년표, 20대 표 이런 걸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확장성이거든요. 그렇다면 20대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제 수도권 그리고 이제 무당청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이들을 받아들일 수가. 방금 전에 이은영 소장이 이제 김가람 전 청년 대변인을 이 최고위원회에 임명한 게 효과가 있다. 분명히 형식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청년이죠, 또 호남이죠. 한데 2006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이 2006년 신촌에서 봉변을 당하고 이 병실에서 깨어나면서 대전은요 이랬단 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서 다시 그 모습이 재현된다면 내용은요 형식은 괜찮아요. 네. 그런데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이제 유권자들의 와닿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람보다는 하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가람보다는 하람이라는 게 차라리 천하람 이
전남 순천 이 위원장을 아예 이 최고위원으로 임명을 한다면 이건 굉장히 파격적이고 또 감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또 여론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네. 준석 없는 준석 같은 혁신 이건 마치 이제 이준석이라고 드러내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들어냈던 그런 기깔난 아이디어들도 있거든요. 그걸 좀 신박한 걸 받아들였을 때 청년 세대나 또는 호남 또 호남의 정서가 배어 있는 수도권의 표심을 빨아들일 수 있다. 네. 그러면 효과가 있는 것이죠. 여야는 혁신 경쟁할 수밖에 없죠. 총선을 네. 앞두고 이제 어떤 안을 내서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을지가 관심인데 어쨌든 국민의힘 지금 조강특위 위원 임명하면서 뭐 총선 준비에 착수하는 모습입니다. 네. 특히 이제 공천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 지역구인 경기 성남 분당갑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관심이잖아요. 거기가 뭐 다 아시겠지만 김은혜 현 홍보수석의 지역구였는데 공천은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조강특위 위원장이 이철규 사무총장이시고요. 이분이 네. 지금 윤핵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강특위 위원으로 박성민 전략기획위원장, 배현진 조직부총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 두 분도 다 윤핵관으로 알려져 있어서 상당히 지금 좀 불균형한 구성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국내임 내부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사고당부가 35개인데 그 35개 중에서 서울이 8군데, 경기가 13군데, 인천이 2군데, 즉 그 60% 가까운 23곳이 지금 사고당부인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인물들을 좀 주목도 있는 인물들을 경합을 시킬 것이냐.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안철수 의원 지역구가 이제 꼽히고는 있는데 여기지만 지금 동작도 상당히 지금 화제의 지역으로. 나경원 네, 의원 원희룡 뭐 그렇습니다. 장관 이사 갔다는 데죠? 예, 더군다나 원희룡 지금 장관은 총리설까지 지금 정당 주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지금 조강특위에서 이게 이제 조강특위에서 컨셉이 총선 컨셉이 조금 보여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는 아주 그 큰 인물들을 대결을 시켜서 주목을 시키겠다. 유권자들의 관심도를 높이겠다. 이런 전략하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지도가 낮은 현역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실 것 같아요. 배종찬 소장님, 네. 이준석 전 대표의 공천 여부도 관심이잖아요. 이 전 대표가 얼마 전에 무소속 출마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전 대표의 공천 여부와 만약 이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경우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우선 이제 공천을 받을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럼 무소속으로 출마할 거냐? 저는 이 부분에 이제 고민이 깊어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그 영향력이나 파장은 어느 정도냐? 저는 뭐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왜? 네. 전체 선거판을 뒤흔들 정도의 파괴력이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준석 정치 시작이 되겠죠. 우리 앞 코너에 출연한 이 양희경 배우의 언니죠. 양희은 가수의 이 아침 이슬처럼 이제 아침 이슬인 거예요. 나중에 네. 저녁에 꽃을 피우기 위한 이준석 정치의 시작입니다. 네. 한참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축적하기 시작하는 이준석 정치의 시작 정도가 될 겁니다. 네. 그런 의미를 자리매김하는 2024년 총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은영 소장님, 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가를 위해서 내가 할 역할이 뭐가 있을까 생각 중이다. 뭐 정치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면 출마하는구나 이렇게들 네, 그렇죠. 해석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우병우 전 수석을 비롯해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라든가 이 친박 인사들이 특히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 네. 경북 네. TK 지역을 지금 다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던데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가 이 내년 총선을 어떤 기조로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 정부라기보다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어떤 기조로 준비하느냐가 중요한데 현재 지금 임명되는 그런 그 고위직 인사들을 보면은 MB,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인사들이 지금 임명이 되는 반면에 또 선거는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인사들이 지금 이제 텃밭을 갖고 꾸리고 있다 하라고 하는데요. 네. 뭐 우병우 전 수석이나 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총선에 과연 나오실 수 있을까? 저는 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선거에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당에서 이게 어느 정도 정책인 타협점을 모색하지 않을 경우에 뭐 친박 연대라든가 과거 그렇죠. 예를 들면 네네. 그런 형태로 내년 총선에 움직였을 경우에 후회 분산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고 저는 이제 우병우나 최경환 같은 인물의 경우에는 지역에 대한 자신들의 기반이 있어요. 네. 굉장히 견고한 기반이 있는 인물이라서 그만큼 이제 무소속으로 등장했을 때 표를 견인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최경환, 우병우 이런 인물들이 실제 당선 가능성까지도 저는 충분히 타진해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이것을 토대로 해서 뭐 친박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등장할 수 있어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우리 정서 속에서는 그 당시에 국정농단이나 반박근혜 정서가 여전히 사라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각계 전투, 개인전 정도에 머무를 수 있다. 네.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이래경 다른 백년 명예이사장이 임명됐다가 사퇴했습니다. 예. 곧 새로운 인물을 임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혁신위 움직임 지지율과의 함수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나도 지금 뭐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층만 놓고 보면은 네. 깜짝 놀란 것이 아니라 지난 5일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래경 전 위원장이 누구냐 잘 모르는 인물인데 징검다리 5일날 임명됐다가 9시간 만에 사라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디 휴가 갔다가 하다 나옵니다만은 3명으로 압축이 됐네요. 김태일, 정근식, 김은경.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면 오늘 발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로 봤을 때는 상당히 또 혁신적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분은 이분들이 거론되기 전의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이분들만 놓고 보더라도 이념적으로나 또는 정책적으로나 사람 그 자체를 봤을 때는 혁신적인 성격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분들에게 정말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당에 대한 여러 가지 리더십 또 공천권까지 인계되느냐 이 부분이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은영 소장님, 네.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때 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네. 양수영 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앞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내 이 같은 논란, 이견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 청년 정치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지난 총선에서도 이제 양당 모두 청년 정치인들을 공천을 했지만 현재 그 평가는 썩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 양소영 전국 대학생위원장이 뭔가 그 쇄신과 혁신의 이야기를 했다면 분명히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았을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논란이 시끄럽거든요. 더군다나 양소영 그 대학생위원장은 그러니까 지역 대학생위원장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명서를 내가지고 그 과정의 민주주의적인 문제가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강성 지지층과의 어떤 대립점으로 보기보다는 청년 정치인들이 당내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때 얼마나 진짜 쇄신적이고 혁신적인 이야기를 내느냐. 특히 지금 양소영 의원은 대의원제를 폐지하자. 그 등가성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걸 좀 줄이거나 폐지하자는 거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은 당내 민주주의라고 하고 있지만 현실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당내 지지층이 비판을 받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 네. 민주당이 김웅걸 의원의 복당을 보류했습니다. 현재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그렇습니다. 네. 9명인데 이들 의원들의 복당 문제가 향후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이게 만약에 무원칙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복당을 한다면 총선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왜? 새 혁신위원장들은 원칙적으로 복당을 불가하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탈당과 복당에 대한 것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 또 하나는 뭐냐면은 뭐 물론 이재명 대표 자신도 책임이 있겠지만 지난 대선의 패배 또는 지방선거의 참패에 있어서 많은 이들은 분석하는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의 패배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왜 MZ세대의 민심을 잃었느냐. 왜 수도권 중도층의 마음을 잃었느냐. 표심을 잃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180석의 거대 공룡정당이 뭐 했느냐. 그렇다면 혁신적 물갈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이 복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당을 나가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지게 하라. 그런 메시지가 전달돼야 되겠죠.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악재 대응에 힘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당 지지율이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뭐 지지율 상승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어떤 현안에 집중해야 할까요? 일단은 당내 민주주의에 대해서 양당 모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공천 과정과 연결이 되는데 국민의힘의 경우는 지금 윤핵관을 중심으로 한 그 조강특위가 구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원외 또는 그 이제 수도권 비주류 그 현역들의 그 어떤 의심의 눈초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윤핵관 중심으로 공천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검사 출신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과 우려가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 속에서 그 당내 민주주의 공정한 공천 절차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총선 전망 여러 이제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당 입장에서는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 당장 우선 급히 해야 될 건 어떤 점이라고 보세요? 저는 실력 있는 정당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선거 구도가 중요합니다. 방금 전에 이은영 소장께서 이야기했던 대로 당을 바라보는 호감, 비호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유권자들이 보는 것은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네. 이 당이 실력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저 정당이 싫어서 이 정당을 찍는 것 자체는 이제 진절머리가 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도 MZ세대들도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실력 있는 정당을 찍어보자.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도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니까 어떤 정책을 이제 좀 이제는 부각시켜내느냐 또는 그것을 개발해내느냐 이런 정당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구도도 보면은 거의 지금 뭐 6개월 전, 3개월 전, 한 달 전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 이야기는 좀 뭔가 기깔나는 2010년에 무상급식이라는 게 뭐 우리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만 그런 손에 잡히는 어떤 정책을 끄집어냈을 때 뭔가 민생 지금 내년에 어려워질 수 있는 지금 당장도 그렇지만 경제에 대해서 뭔가 손에 잡히는 뭔가를 끄집어냈을 때 그 정당 쪽에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눈길은 더 쏠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은영 소장님, 총선 전망을 보면요. 정부 여당 지원, 정부 여당 견제, MBS에서는 동률이 나왔고 매트릭스 조사에서는 정부 여당 견제 여론이 더 높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일단은 그 정부 여당 견제론이 사실 조금 다른 조사들과 종합적으로 보면 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뉴스와 그 매트릭스 조사를 보면 재밌는 게 일단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한 달 전에 동일한 문항으로 했던 조사를 대비해서 보면은 지금 그 여당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34.5에서 49. 야당을 지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34.5에서 49.8까지 올라가고 여당을 지지해야 된다라는 게 32.3에서 37.4 올라가긴 상승은 하지만 상승폭이 좀 크지 않은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트릭스가 3개 문항을 했는데 그 정당 지지도하고 이제 그 견제와 안정론 그다음에 내일이 총선이면 어느 당을 찍을 거냐 이걸 했는데요. 그 견제론이 훨씬 높지만 내일이 총선이면 어느 당을 찍겠느냐에 대해서 민주당을 찍겠다라는 의견은 또 낮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이거는 결국 현역에 대한 불신 또는 현역에 대한 좀 심판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선관위가 정치권 압박, 여론 등에 밀려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에 한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중앙선관위원장 사퇴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한 여론 흐름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이 10명 중 7명 정도 73.3%로 나타나는데 일반 국민들이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이름을 뭐 알 리는 없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선관위의 지금 인사채용 특혜 파장이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러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무려 14.1%나 되고 지금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사퇴를 유보하고 있는데 여론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보나 사퇴가 마땅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법관 지금 본인이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원장을 묻는 겁니다. 선관위원장도 상임도 아닐 뿐더러 더군다나 이거는 감사원이나 지금 국민거래위원회나 검찰 수사도 받고 있고 지금 심지어는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까지도 면직된 상태거든요. 여론을 보나 여러 가지 정황상을 보나 사퇴해야 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이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있고 국민 과반 이상이 민주당 움직임에 대해서
정당한 대응이다 이렇게 응답한 조사가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향후 정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사실 이제 민주당의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큰 폭의 그 정당 지지율 하락이 안 된 이유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그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저는 꼽을 수 있는데요. 네. 그 현재 그 지금 여론조사 미디어 토마토의 자료를 보더라도 정당한 대응, 민주당의 그 집회가 정당한 대응이다라는 게 57%, 그다음에 거짓 선동이 32.7%고요. 수산물 소비, 만약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이 되면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가 64.2%나 돼서 이게 지금 국민들은 이걸 괴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내 식탁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 여당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향후 주도권은 야당인 민주당이 끌고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 소장님, 네. 김건희 여사가 독자적인 행보 늘려가고 있잖아요.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내놨는데 김 여사 행보에 대한 여론 흐름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이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부각이 되고 부각이 되면 또 논란이 되고 네. 논란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부정적으로 나타납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부각이 되면 논란이 되고 부정적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지지율만 놓고 본다면 필요한 행보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가급적이면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좀 더 차분하게 꼭 필요한 행보만 좀 더 정교하게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이번 한 주간 지지율 여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다음 주에 아무래도 그 이제 체포동의안 관련한 그 투표가 있는데 그 전에 오늘 혁신위원장이 민주당 내에서 발표가 되면은 그것을 혁신위원장을 둘러싼 그 당내 갈등이 이제 친명계와 비명계로 지금 이렇게 좀 구도가 잡혀 있거든요. 네. 그것이 좀 상당히 어떤 쪽이 더 이제 강하게 목소리를 낼 것이냐 이게 향후 전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친명계 대 비명계 이런 목소리 서로 충돌하는 모습은 당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이낙연 전 총리가 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네. 그 비명계의 목소리가 이낙연 총리를 중심으로 다시 이제 또 결집이 될 수가 있는 흐름도 지금 엿보이기 때문에 네. 혁신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좀 이번에 임명되는 그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 수장님 보는 이번 한 주간의 핵심 이슈는 어떤 겁니까? 저는 이동관 특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네. 이제 내일입니다. 한상영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된 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정이 될 사항이거든요. 네. 이 부분도 지금 이 향후 방송 이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상당히 큰 논란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관련 내용 외에 정부가 차관급 인사를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그렇습니다. 입장을 네. 내놨는데 뭐 이번 주 전망들을 합니다. 예. 그 점도 여론과 지지율 흐름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습니다. 인사청문은 없지만 어떤 인사일지 또는 차관들이 대체적으로 대통령의 노동이라든지 관련된 정책 방향 성격도 드러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인력 확충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이 2006년 이후 18년째 한 명도 늘지 않은 데 따른 문제점이 잇따라 지적된 결과입니다. 특히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 의료 부분에서 위감이 큽니다. 의사 공급 부족과 진료 과목, 지역 쏠림 현상이 겹치면서 의료 공백 사태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의료 부분 전반에 걸쳐 적정한 인력 규모와 배치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 불안을 불식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의료 서비스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